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뭐 녹화를 하는 거는 이제 하루를 건너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과목이 그 뭡니까? 우리 과목이 한국 고전 문학이지 않습니까? 한국 고전 문학.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본다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고전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고전에 대한 부분들, 어, 고전이라고 하는 게 그 시간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공통적으로 바람직하다. 누구에게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누구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고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고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결국 이제 문화, 문명 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오랫동안 누구나 다가 그건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느끼고 익힐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고전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고 그다음에 고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해오는 좋은 글, 책 이런 겁니다. 고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입니다. 문학. 문학. 역사서가 아니라 창작물이라는 것이죠. 이제 문학, 창작물,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교과목의 아이덴티티, 그죠? 교과목의 어떤 방향, 이것이 이제 정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한국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 그것을 하면서 이제 우선적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하고 이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거를 한번 볼까요? 한국하고 고전 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국 문학의 범위와 영역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언가를 해 나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범위, 영역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뭐 낙동강 중세의 문명사 또는 낙동강 현대 문명사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책을 낼 때도 그리고 이제 뭔그 글을 쓸 때에도 제목이 중세 문명사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중세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중세라고 하는 이 기간을 언제로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 중세 문명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중세 문명사인데 어디? 낙동강 중세 문명사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영역과 범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낙동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낙동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는 낙동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규정을 지어야 되겠죠. 규정을 지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역에 대한 부분들, 낙동강의 지역이죠. 그러면 태백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낙동강의 이제 원류가 어디로요? 부산까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낙동강 하대 낙동강 중세 문명사를 쓸 때
그러면 이 낙동강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서 나는 쓸 것인가? 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나는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받고 경상북도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범위를 정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요? 자, 안동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경주까지라고 하는 이 낙동강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어떤 영역이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낙동강에서 경주도 사실은 낙동강의 부류는 조금 벗어나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문화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낙동강이 영천까지 오게 되니까 영천과 경주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본다면 자, 큰 틀 속에서 안동, 고령, 경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성주, 선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을 정하겠노라 라고 하는 어떤 범주, 지역에 대한 어떤 영역이 딱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모호해져요. 그죠?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하고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출발시킬 때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한 범위와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자, 범위를 지역적으로까지의 범위를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하고 시간적으로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간이잖아요. 중세잖아요. 중세. 그러면 이 중세를 어디서부터 중세를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세를 대체로 이야기할 때 고려 후기 자 고려 후기를 중세로 잡자. 왜냐면 자 유학사에 있어서 유학사 이제 유학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유학사를 이제 가지고 낙동강 중세 유학 문명사 뭐 이렇게 한다면 자 유학 중세 유학을 이야기할 때 중세 유학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유학이 어디서부터 이제 나오는가? 자 그렇다면 자, 포온이라고 하는 인물. 자, 시기적으로 그렇죠? 시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한국 유학사에 있어서, 승리학에 대한 이 부분들이 도입이 되는 시점을 중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포온 정몽주라고 하는, 이 포온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이 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 1300년 정도 되는 시점이겠죠. 여기 왜냐하면 이제 포원으로부터 한국 성리학이 시작이 되었다. 한국 성리학의 조정을 포원으로 잡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럼 포원으로 하자. 그러면 1300 시기를 1300년부터 중세로 잡겠다. 자, 중세를 1300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세의 끝 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의 시점, 끝 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중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에서 인간으로, 즉 인간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된 시점을 우리는 근대로 보거든요. 근대. 근대라고 하는 어떤 기점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된 거죠. 근대 기점 중세를 우리는 어떤 거냐면 신을 위한 찬양, 신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이 신을 경배하고 신을 찬양하고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도 보면 단테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양의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뭡니까? 신을 경배하고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이제 중세의 모든 문학 작품, 음악, 미술 이 모든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이 중세의 끝 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중세를 그러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1800년도를 중세로 잡아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8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조라고 하는 인물이 이, 즉, 이제 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정조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180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사망하는 어떤 시점, 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다. 즉 정조 이후에 1860년이 되면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 사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동학 사상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국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인내천,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학의 어떤 것은 천인합일입니다. 유학과 동학의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인내천,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유학의 아이덴티티, 유학이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천인합일입니다. 하늘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합일되어야 한다가 유학에서 학문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자, 그럴 때 여기서 출발을 뭐가 잡습니까? 바로 기준점을 바로 하늘로 잡고 있다는 거죠. 하늘, 천. 천이 기준점이 되고 이 천을 쫓아가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을 닮아가야 한다. 자연을 닮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바로 천인합일에 있어서의 가장 기준점입니다. 자, 그런데 1860년 통학이 이 창도가 되는데 통학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곧 뭐라고요?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 그러면은 이제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 속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유학에서는 뭘로 잡는다고요? 하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동학에서는, 동학에서는, 동학사상이라고 하는 동학에서는 사람이고 하늘이다. 사람 속에 하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속에, 내 속에 하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이 김천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머무르게 되는데, 김천의 한 그 선비의 집에 머물렀을 때, 이 선비가 이제 저녁을 대접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녁을 다 먹고, 해월 최시영, 해월 최시영 선생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선비에게 뭐라고 하는 집 주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부엌에서 물레질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짜겠죠. 물레에 배를 짜는 사람, 배를 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집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며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며느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월 최시영 선생이 어, 다시 묻습니다. 부엌에서 저기에서 물레 배를 짜는 여인이 누굽니까? 하니까 이 주인이 아니, 왜 이랬어요? 이랬겠죠. 왜 이런 속으로 뭐 다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내 며느리입니다. 다시 이야기. 재차 최시영 선생이 또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내 며느리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당연한 것을 뭐 왜 묻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해월 최시현 선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기서 배를 짜는 여인은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님이다. 이랬습니다. 하늘님.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배를 짜는 사람은 배를 짜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소유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죠. 저 사람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저 사람 속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하나의 개체로서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얘기죠.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얘기. 사람. 예.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아이를 때리지 마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계급적 질서 속에서 가장 그 핍박을 받던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죠? 종속적 개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개체로서, 존재로서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1800년대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세 유학 문명사, 제가 낙동강 중세 유학 문명사를 쓰면서 시점을 바로 이렇게 해서 1800년 정조 사후 1800년 더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1860년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범위를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도 아니고 문명,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기가 될 수 있는 한 모멘텀, 의 하나의 기점, 의미 이런 것이 바로 문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낙동강 중세 문명사 중에서 유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학이라고 하는 이 제재 이것을 가지고 유학을 가지고 낙동강 중세 문명사를 쓸 때는 포운 정몽주로부터 비롯해서 1860년, 길게는 1860년대까지의 유학자, 어디에 살고 있는? 낙동강. 어디요? 안동, 예안, 뭐 이렇게 해서 경주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해서 요 지역에 있는 사람의 유학자들, 그 유학자들이 끼친 문명적 관점, 그죠? 문명적인 관점에 대한 글이 바로 낙동강 중세 문명사에서 제가 유학 부분을 집필하면서의 가장 키포인트였거든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그 강의 모두에 하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국 문학 그죠? 한국 고전문학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이 고전문학, 한국 문학에 대한 범위와 영역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강의라든가 이 제목, 주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목이나 주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의든지 그 다음에 글이든지 모든 것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예, 이렇게 글을 전개를 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항상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정하는 기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놓고 봤을 때 바로 이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국 고전문학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한국 문학의 범위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 문학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순수한 국문 문학이 우리 한글이 있잖아요. 한글로 된 문학만이 한국 문학이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문학은 한문으로 된 것은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한국 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순국문 문학, 즉 한글로 된 문학이요. 한글로 된 문학을 좁은 의미에서의 국문학이라고 하고, 그죠? 국문학이라고 하고, 한문으로 만들어진 문학을 포함을 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한국문학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한국문학은, 좁은 의미에서의 한국문학은, 어, 순 한글로 된 문학을 좁은 의미에서 한국문학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보면 결국 한자라고 하는 이 그 문자를 어 이제 빌려서 쓴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제 한문으로 쓰여졌다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냐? 한국 사람이 쓴 것이 한국 문학이지. 글자를 영어로 썼다고 해서 그게 에, 한국 문학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 좁은 의미로 한국 문학을 한번 구분하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이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19세기까지의 한문 문학은 당연히 국문 문학이다. 왜냐하면 언어가 19세기까지, 이 1900년도까지 언어가 뭡니까? 한문이었다는 거죠. 한문. 예, 한문으로 다 썼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한문 문학은 전부 한국 문학이고 19세기 이후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한문으로 쓴 문학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 말장난 같죠. 아무튼 이게 이 학자들이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순수한 한글로 된 순수하게 한글로 된 문화, 예, 순수하게 한글로 쓰여진 문학을 한국 문학이다. 요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춘원 이강수 선생입니다. 그래서 춘원 이강수 선생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 문학은 중국인이 쓰는 한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국 문학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 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점. 당연히 그렇죠. 한국에서 산 사람이 당시 언어 문자가 한문이었는데 그러면은 한문을 쓰던 사람들이 한문으로 쓴 것이 이 우리나라 문학이 아니면 무슨 문학이 우리나라 문학이냐. 그렇다면 한글로 된 것만을 이야기할 때 몇 개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 많이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는
문학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했을 때 문제점으로 놓았을 때 한문 문학을 제외해서 문학적 유산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뭐 시죠? 가사? 뭐 이런 것들 빼고는 뭐 한글로 된 게 있나요? 한글 소설? 몇 작품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해 견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조윤재 선생이라든가, 뭐, 이병기 선생, 뭐, 장덕 선생,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좁은 의미, 그 다음에 넓은 의미, 이렇게 문학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의 견해이죠. 19세기까지 한문 문학은 당연히 국문문학이다. 뭐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그게 아니고 19세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언어 문자가 언어 말은 한글로 이렇게 했지만 문자 쓰는 것은 우리가 전부 한문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한문을 다 쓴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언어 문자가 한글과 한문 다 함께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전부 한국 문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이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 또 나눠집니다. 자, 한국 문학이고 한국 문학을 구비문학과 기록문학. 구비는 뭡니까? 입으로 전해져 오는 거죠. 노동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래 같은 거. 그 입으로 전해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전설이라든가, 뭐, 입으로 전해오는 게 많잖아요. 구비문화. 그 다음에 기록문화. 문헌으로 정착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록문화. 그래서 한국문학을 우리가 나눌 때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일단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기록문학을 이야기할 때, 기록문학 중에 언어 중에서는 한문으로 된 거죠. 한문으로 된 거. 한문 문학이 있고, 이 한자 차용 표기 문학이라고 해서 향가 있죠. 셔을 발기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자 자리 보곤 다라이 내이르라. 들어자 자리 보곤 어 들어자 자리 보곤 다라이 내이르라. 둘은 내인데 둘은 니해응고 본디 내 것이 아니었거든 아사간들 어스터리라고 하는 이 그 처용과 같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헌화가 같은 건 뒷배바위가에 잡아온 남서 놓으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거든 꽃을 꺾어서 바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거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표기할 때는 향가가 전부 한문을 빌려 가지고 쓴 것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런 향찰로 쓰여진 향찰 이도로 쓰여진 거. 그 다음에 이제 국문학, 순 한글로 된 문학. 이렇게 기록문학에서도 자, 세 개로 나누어지더라. 자, 한글로 된 문학에서는 또 우문문학, 산문문학. 그죠? 국문문학에서도 또 운문, 산문이 있고, 산문 중에서도 문어, 국어책, 이렇게 해서 각각 영역이 이제 다 나뉘어지는 것이죠. 자,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고전과 현대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19세기 요 부분 19세기 말까지를 고전문학이라고 하고 자 요걸 할 때 한국문학사를 기준점으로 놓을 때 19세기 말까지 문학을 고전문학 자 고전문학이라고 하고 20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이 1900년도 그죠? 19세기 말까지 1900년도 이제 말까지 이 보통 보면 이제 1900, 한일합방 이전까지 문학을 고전문학이라 잡거든요. 한일합방 이전까지. 그래서 1900년을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900년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더 넓게 간다면 1937년 해방 이전까지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 글쎄 이제 해방 이전까지 내려가기는 좀 그렇고요. 1900년도까지를 아마 이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전문화. 그래서 이제 고전문화 이렇게 한다면 이제 19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 이제 1900년 이전의 문학을 고전문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어, 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요 뭐 이식문화론과 전통 단절론 이 부분은 현대문학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니까 요건 뒤에 놔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역과 범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시간적인 어떤 차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19세기 말, 그러니까 189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의 개화기는 두 시기의 과도기적 중간 단계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그 구분을 1900년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해월 최신우 선생이 1899년 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1900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1900년도까지의 문학을 고전문학이라고 보면 되고 1900년도 이후의 문학을 현대문학, 근대문학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 문학의 범위와 영역 이렇게 했을 때 한국 고전문학은 어떻게 해요? 바로 1900년도 이전 문학 작품이 이 한국 문학이다. 그리고 한국 문학은 여기 보면 19세기까지 한문 문학은 당연히 국문학이다. 자, 저는 이 부분입니다. 굳이 이 구분해서 한문과 한글로 된 문학 작품을 구분을 해가지고 한문은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동이족이 우리죠. 동이족이 만든 글이 문자가 바로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글이에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그거는 뭐 문헌상으로 전해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삼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진한 변환해서 옛나라의 삼국유사에서 옛날의 유민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러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이동의 경로를 놓고 본다면 동이족에 대한 것은 분명히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한국 문학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전통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문학에 대한 어떤 개념, 문학에 대한 어떤 관념에 대한 측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